네, 원투펀치 클래식 82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이 안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해야 될 일들이 해설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스케줄에는 이명철 위원이 좀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내일 스케줄에는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레드랑 이렇게 좀 찍을 예정인데 오늘은 또 이 시간에 또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우리끼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촐하게. 오프닝 때 잠깐 얘기를 했긴 했지만 월드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벤투어 준비가 어떻게 됐을지 이제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수술을 했죠. 팬들이 걱정이 많았을 텐데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다. 병원이 아니고. 네. 네, 그런 또 콘테 감독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라도. 네,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한 의원님과 만약에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없다는 거 저희는 한 번도 예상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요. 네, 예상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일이면은 네. 틀림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번 월드컵은 본질적으로 직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무궁무진했던 월드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상 그랬죠. 네, 뭐 이전부터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월드컵은 어떠한 팀이든지 간에 결국은 가장 깔끔한 스쿼드를 지니고 나가는 팀들이 그만큼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저 세계 유수의 언론들에서도 매일매일 부상자 업데이트란이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는 예전 월드컵 때는 그런 부상자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그 굴지의 미디어들을 잘 보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말 스쿼드 정할 때쯤 돼서 이제 어느 나라는 누구 빠진다, 아쉽게 월드컵 빠지는 뭐 스타들 뭐 그런 건 했었지만 요즘처럼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32개국의 부상자 현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는 저는 태어나서 이번 월드컵이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32개국에서 한 나라당 평균 뭐 두세 명씩 그렇죠. 따지면은 거의 뭐 100명 가까운 선수들이 물론 이 선수들이 다 뭐 엔트리에 들어올 선수도 있고 들어올 이제 후보급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의 선수들을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부상자 이렇게 명단에 올리고 있을 정도로 이번 월드컵은 상당히 모든 팀들이 이제 변수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애초부터 좀 농후했고 그것은 뭐 아시다시피 11월에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6월 A매치부터 선수들이 엄청나게 달려왔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만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12월에 조별리그가 종료되는데 이번에는 11월에 조별리그가 종료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빠듯하게 달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부상 확률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월드컵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 상태가 됐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다. 없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설사 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엔트리 제외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뭐 가장 슈퍼스타인 동시에 또 캡틴이고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벤치에서라도 어쨌든 선수들을 독려하고 다잡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엔트리에서 뺄 일은 뭐 기본적으로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라운드에 제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이제 보호 마스크를 하더라도 이 마스크가 또 이제 그 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땀이 흐르고 이러다 보면은 또 이 마스크가 중간에 좀 기능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사실 선수들에게는 불편하고 집중력에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우리에게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뭐 그라운드에서 1초도 뛰지 않고 월드컵을 끝내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트리에도 포함이 될 거고 뛰기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으로
뛸 수가 있느냐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컨디션이고가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가대표팀에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컨디션이 좋아야지만 우리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향방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설사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선수들한테는 정신적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이 월드컵을 뛰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고 네. 그것이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멘탈리티적인 측면에서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 앉힐 가능성이 크죠. 데리고 가서 일단은. 근데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손흥민 선수가 뭐 뛴다면은 정상적인 구도에서의 우리 벤투 감독의 뭐 플랜들이 형성이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약 뛰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대안들을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폼을 봤을 때는 작은 정우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문제는 황의조, 조규성 선수 두 선수를 데려갈 경우에 황의조 선수는 지금 올림피아코스 가서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11경기 출전을 했지만 폼이 지금 정상적으로 좋았을 때 폼으로 좀 올리질 못하고 있고 득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전방 공격 쪽에 물론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더 많이 썼었지만 최근 흐름은 약간 프리한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롤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만약 작은 정우영 선수한테 맡긴다. 그렇다면 최전방 원톱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K리그 득점왕 조규성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플랜 A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했던 선발로 황의조 선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벤투 감독의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월드컵 본선을 앞두게 되면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게 98년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 감독이 첫 경기 멕시코전을 앞두고 최용수냐 김도훈이냐 최전방 톱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선 때 맹활약한 최용수 선수가 아니고 김도훈 선수를 첫 경기 원톱으로 기용했었죠. 그랬는데 멕시코한테 졌죠. 네.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최용수를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경기지만 그만큼 본선을 앞두게 되면은 또 감독들은 평상시에 아무리 벤투 감독이 쓰는 선수 쓰고 또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해도 고민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재 조규성과 황의조 선수의 상태를 놓고 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6대4 정도로 황의조 선수가 그래도 벤투 후에는 득점은 최근에 없어도 그냥 쓸 것 같다. 라는 게 좀 지배적이고요. 네. 나머지의 고민은 한 4 정도 분명히 예전보다는 커질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황희찬 선수는 어차피 왼쪽 윙어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서의 퍼포먼스는 최근에 선발 기회를 뭐 부상자들이 많아서 지난 경기는 선발 기회를 갖긴 했지만 그땐 톱이었고요. 왼쪽 윙포워드일 때는 저는 약간 오히려 조금 쉬었다가 어느 정도 출전 시간만 보장했을 때 지난번 평가전 때 와서 첫 경기에 매우 좋은 폼을 보여줬고요. 그쵸. 두 번째 경기 전반전까지도 좋은 몸 상태였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는 왼쪽 윙어로 벤투가 기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출전 기회 부족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최전방 공격진에 대한 고민 그것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사실은 수개월 전부터 뭐 지금 손흥민 선수 부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른바 센트럴 소니라는 말처럼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기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6월 A매치 그 이전 그 전후 때부터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벤투 감독이 그 이전까지 많이 쓰던 4-3-3 내지는 4-1-4-1 구도에서 왼쪽 측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아무래도 이제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점유를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내려앉아서 사이드에 선 선수들이 두 줄 수비에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손흥민 선수도 그 수비의 의무를 지고서 두 줄 수비 사이드에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상대의 볼을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가게 될 때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지니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손흥민일진데 이 선수는 가급적이면 수비 가담이 그래도 조금 덜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있다가 공격할 때 에너지를 팍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저는 롤을 손흥민 선수에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사이드 두 줄 수비를 오래 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앙에 좀 자유롭게 놔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상황에서는 왼쪽은 당연히 이제 황희찬 선수가 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벤투 감독이 저의 말을 들었을 리는 전혀 없지만 어찌됐건 6월 브라질전 이후부터는 사실은 센트럴 소니를 자주 활용을 해왔고 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를 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황희찬 선수가 이 왼쪽 사이드에 설 때 또 황희찬 선수의 위력도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양수 겸장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사이드 수비에 좀 덜 가담할 수 있어서 좋고 황희찬 선수는 또 왼쪽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기본 구도는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도 이제는 4-1-4-1이나 4-3-3 포메이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4-4-2 혹은 4-4-1-1 혹은 4-2-3-1 이러한 어떤 계열의 포진을 요즘은 벤투 감독도 6월, 9월 뭐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도 저는 이 포진을 벤투 감독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왼쪽에는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있으면 당연히 손흥민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샬케전, 쾰른전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또 늘려가고 있는 정우영 선수가 오는 것이 가장 좋고 특별히 이 정우영 선수는 6월 칠레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이 위치를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값어치를 또 증명을 하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의 이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로서의 중앙 롤 기용은 매우 이거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누가 서느냐? 오른쪽은 뭐 이재성 선수가 기본적으로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마지막 물음표는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구도에서 중앙에 우리의 진짜 그 스트라이커 롤을 맡는 선수는 과연 이제 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는 이제 미드필드 싸움에 가세해주는 뭔가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이제 정말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선수가 누구냐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만 상대에 따라서 벤투 감독이 약간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에 대한 어떤 맞춤형 스트라이커를 기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루과이전에서는 사실은 조규성 선수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전은 우리와 우루과이가 이제 피지컬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루과이에는 뭐 아라우오 선수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즘 보면 또 아라우오 선수가 조속히 쾌유해서 어쩌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뭐 기사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아라우오 선수가 만약 또 나온다 쳤을 때는 뭐 우루과이는 사실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죠. 고딘 선수가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히메네스가 있고 세바스티안 코아테스 같은 선수가 또 굉장히 장신이고 심지어 미드필드에서는 베시노라든가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도 장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조규성 선수가 그래도 톱에 들어가야 공격도 공격이지만 우리가 세트 플레이 수비를 하게 될 때도 조규성 선수가 수비에 가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의 이번 베스트 11 스쿼드가 그렇게 장신자,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스쿼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한 명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조금 부족한 스쿼드이기 때문에 특히 우루과이와의 대결에서는 이러한 열세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커버하려면은 저는 우루과이전 같으면은 조규성 선수가 황희조 선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벤투 감독은 황희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는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전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황희조 선수가 요즘 골을 못 넣기는 했더라도 그래도 벤투 감독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가장 여태까지 믿어왔던 주 득점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가나전은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골을 넣고 혹은 가나보다 골을 더 많이 넣고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가나전에서 승리를 못한다면 사실은 전체 조별리그가 우리가 좀 의미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나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황의조 선수가 나갈 자리는 어디냐? 저는 가나전이라고 보는 거죠. 가나전은
득점력, 결정력이 그래도 최대한 있는 선수들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아무래도 선봉장을 저는 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전쯤 되면 바라건대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좋은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손흥민, 정우영을 같이 세웠던 그 칠레전 같은 그 구도 그것도 저는 포르투갈전에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포르투갈은 우리보다 점유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미드필드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 숫자를 최대한 좀 늘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역시 들어오면 미드필드 싸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점유가 높은 만큼 우리는 포르투갈의 뒷공간을 이제 역습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전 같으면은 손흥민 선수 뭐 컨디션이 좋다면 저는 여기서는 손흥민, 정우영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가 좀 가상으로 월드컵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12일 날 또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또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이강인 선수가 있고 네. 엄원상 선수가 있고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인데 일단은 미리 뭐 말씀을 드리면 최종 엔트리는 어느 정도 일부 선수들은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김승규, 조현우, 송봉문 키퍼는 그대로 뽑을 것 같고 왼쪽은 김진수, 홍철, 중앙은 김영권, 권경원, 김민재 그리고 조유민이냐 박지수냐 네. 그런 정도의 후보 센터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오른쪽은 김태환, 김문환 또 윤종규 허리라인에 정우영, 손준호, 백승호 그리고 이재성과 권창훈과 황인범 손흥민, 황희찬, 작은 정우영, 황의조, 조규성, 나상우 여기까지는 아마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첫 번째 이강인, 송민규, 엄원상 중에 누굴 2명을 데려가느냐 네. 그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후반에 이강인 선수가 또는 전반에 깜짝 카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배우 공간에 한 번의 스루 패스나 그런 좌우로 크게 휘둘러주는 전환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공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강인 선수의 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조규성 선수나 또 황의조 선수 뭐 다 들어가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이 싸움을 더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이강인 선수 킥이 상당히 또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꼭 뽑혔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역습에 비중을 둬야 되는 경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조커로 엄원상 같은 카드는 한 명은 꼭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강인, 엄원상은 데려가야 된다. 그리고 조유민이냐 박지수냐 센터백의 후보 자원들 그거는 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데려갈지. 근데 어쨌든 거의 뭐 지금 얘기했던 멤버들은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을 위해서 유럽파들은 제외가 됐죠. 오현규 뭐 이런 선수도 새로 뽑았어요. 근데 물론 오현규 같은 선수 저는 한번 월드컵 때 경험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벤투 감독이 뽑을지는 조금 미지수죠. 네. 그리고 뭐 양현준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강인 선수 뽑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이 부상을 접하면서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상태가 불투명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 발탁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손흥민 선수의 상황과 이강인 선수의 발탁은 크게 연관성을 지니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어찌 됐건 간에 엔트리에서 빠질 일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엔트리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뽑히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이건 독립변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벤투 감독의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뽑으려면 정말 장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벤투 감독도 이강인 선수가 뭔가
할지도 모른다. 뭔가 해낼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필요성을 높이 사서 결국은 뽑아야 되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강인의 선발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벤투 감독이 느껴야만 이강인 선수를 뽑을 거고요.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강인 선수 뽑히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득점했던 전통적인 패턴은 무조건 세트피스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킥이 좋은 선수, 세트피스에 능한 선수는 이번에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 근데 보면 왼발에서요. 물론 뭐 김진수, 홍철 왼발잡이들이 있지만 저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킥 폼이 제일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꼭 데려가서 세트피스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 역습에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물론 수비에 대한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벤투 감독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 약간의 뭐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점을 지금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뽑으리라고 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것들의 퀄리티를 우리 대표팀에서 다른 선수가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선수들을 제가 뭐 격하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몇 가지 장점들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다른 선수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냉정하게 봐서.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이강인 선수 게다가 지금 23명 엔트리도 아니고 2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조금 이상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더 근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또 모릅니다. 10일 엔트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도 저희가 지켜보고 좀 응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도 준비를 하러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제 월드컵이 막 이렇게 시청률 경쟁 물론 방송사들 중요하지만 국민들도 그렇고 즐기는 이제는 축제죠. 하나의 축제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경기도 이번 월드컵은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관심이 적었던 경기들도 많이 좀 보시면서 혹시 안 좋은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너무 연연하지 말고 축제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의식이 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 올림픽 때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메달 못 따면은 고개 푹 숙이고 막 국민들도 뭐라고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 의원님도 이제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시죠.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메달권에 설사 못 들어도 뭐 4등을 했든 뭐 7등을 했든 8등을 했든 어떠한 성적이 나와도 국민들은 박수 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 대신 선수들이 그래도 그라운드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최선을 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경기 내용과 경기력을 보여주면 그때는 뭐 상대가 정말 강해서 지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찌됐건 선수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명심을 할 필요는 있다. 충분히 열심히 뛰고 오면 그때는 성적과 관계없이 국민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번 공감합니다. 참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두 해설위원 분들도 이제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시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또 출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다음 주만 빠지고 네. 월드컵을 이제 해야 되니까 원투펀치랑 해야 되니까 전 잠깐 휴식을 가지고 두 분은 정말 월드컵 현지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 원투펀치에서 함께 하실 분은 월드컵 기간 동안 또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지현 의원님과 제가 없어도 아마 더 좋은 멤버로서 이 원투펀치는 월드컵 기간 중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확약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투펀치는 월드컵 기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